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나누고자 이렇게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스타벅스와 연관된 재미있는 상식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스타벅스 좋아하시고 즐기실 텐데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일 것이고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커피집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커피를 즐겨 드시지만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을 준비해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할 이야기들이 스타벅스의 내부 문건이라든지 직원들만 알고 있는 비밀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만한 상식들로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신 다음에는 더 흥미롭게 스타벅스를 즐기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는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의 이름인 스타벅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라는 거네요. 이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커피겠구나 생각하셨겠지만 이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건 잘 모르셨을 텐데요. 그 이름은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왔다는 거죠. 그 엄청 큰 고래 백경을 잡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내용의 소설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항해사의 이름에서 따오게 됐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archive.starbucks.com 요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라고 적혀있는 문서인데요. 좀 읽어볼게요. 이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1971년 스타벅스의 창립자들은 예술가였던 테리 해클러와 함께 모여서 새로운 브랜드를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이름이 모험심, 북서부와의 연결, 초기 커피 상인들의 항해 전통과의 연관성을 암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작가이자 공동 창립자인 고든 보커는 처음에 허먼 멜빌의 고전 소설인 모비딕에 나오는 배의 이름을 따서 회사의 이름을 패커드로 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테리 해클러는 반대했습니다. 누가 야 우리 패커드 한잔 할래? 라고 하면은 와닿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계속하게 됐고요. 시애틀 근처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였던 레이니어 산의 광산 캠프의 이름을 조사하던 중 테리는 스타보라고 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팀은 시작을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비딕에서 피커드의 1등 항해사의 이름이었던 스타벅을 브랜드의 이름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가 워낙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식음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어떤 모험심이라든지 뭔가 바다를 건너서 온 것 같은 그런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싶고 어떤 이름이 좋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모비딕에 등장하는 배의 이름에서 따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패커드라는 어감 자체가 상당히 어울리는 느낌이 아니니까 그 배의 1등 항해사였던 스타벅에 뒤에 S를 붙여서 스타벅스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흥미롭다 흥미로워. 재밌죠? 재밌어. 두 번째 이야기도 있어요. 자, 스타벅스는요 1971년 파이크 플레이스라고 하는 시장에 최초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딴 원두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제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이 이제 시애틀에 있는 파이크 플레이스라고 하는 시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물도 팔고 농작물도 팔고 이런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한 귀퉁이에서 매장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위치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여기가 스타벅스 파이크 플레이스 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로고가 아직까지 쓰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로고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어디에 있느냐? 이제 시애틀, 미국이죠? 미국의 이쪽 파이크 시장,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이쪽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인 건데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초의 매장이랑은 조금 다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화재 같은 그런 게 있었는지 원래 있던 곳은 문을 닫았고 인근에 있던 곳에 다시 매장을 오픈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도 매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타벅스를 좀 즐기신 분들은 스타벅스 매장에 파이크 플레이스 블렌드 원두를 판매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스타벅스 파이크 플레이스 로스트라고 해서 이제 미디엄 로스트, 그러니까 약간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이제 로스팅된 커피 테이스트라고 하네요. 홀빈 상태로도 판매하고 캡슐로도 판매합니다. 홀빈이라고 하는 거는 원두, 갈지 않은 원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기론 기획된 게 스타벅스에 이제 번 디지털이라고 하는 배치 브루어 커피 머신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커피를 내리게 됐을 때 가장 스타벅스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커피 블렌드가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설명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뒤에 가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를 대표하는 우리 매장의 분위기, 났으면 좋겠는 향,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이제 원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초의 매장의 이름을 딴 원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게 재밌는 상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스타벅스가 설립된 지 13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건데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안 팔았다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를 판매한 거는 설립된 지 13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렇게 카페의 느낌으로 같이 팔았다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그럼 뭐였냐? 원두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료를 팔지 않았다고 하고요. 원래는 인근 식당이나 이런 곳에 이제 원두를 배급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오시는 분들께 판매하는 용도로만 원두를 로스팅하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키오스크와 진동벨을 스타벅스에서 쓰지 않는 이유는 다른 카페와의 차별화 그리고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스타벅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셨을 텐데 그게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키오스크와 진동벨을 번거롭지만서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대형화되는 스타벅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제 2층, 3층 같은 복층 매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진동벨을 쓰는 매장들도 생기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전까지 정말 최근까지도 진동벨과 키오스크를 유지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과 바리스타 간의 유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쁜 매장들에는 진동벨을 얼마나 쓰기 싫어했느냐, 심지어 마이크로 고객님을 불렀어요. 진짜 바쁜 백화점 입점 매장이나 이런 곳들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진동벨 우웅 우웅 울리면 커피 나왔네 이러고 가는 게 훨씬 사실 편하잖아. 고객 입장에서도 편할 수도 있고 당연히 바리스타 분들 입장에서도 편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직접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건네주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다음 5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리스타의 앞치마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수도 있고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분들의 앞치마 색깔은 녹색이죠. 네. 근데 때에 따라서 다른 색깔일 때도 있다는 거,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요게 스타벅스의 앞치마의 종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요게 다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이 녹색깔 앞치마가 이제 그린 에이프런, 이제 기본 바리스타의 앞치마입니다. 옆에는 빨간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뭐냐? 요거는 이제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가왔을 때, 뭐 당일날이나 12월의 어느 특정적인 기간 동안에는 빨간 색깔 앞치마로 이제 착용하는 에이프런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검정 색깔 앞치마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스타벅스 내부에서 커피 마스터라고 하는 자격을 이수한 바리스타들은 검정 색깔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더불어서 리저브 매장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 분들은 리저브 앞치마가 따로 있습니다. 옆에 주황색도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어떤 특정 국가의 왕과 관련된 축하 기념일 이럴 때에 주황색깔 앞치마를 맨다고 들었습니다. 여튼간에 의외로 녹색깔밖에 없지 않다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앞치마 색깔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다음에 스타벅스에 한번 가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어떤 바리스타 분이 어떤 앞치마를 메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 직급 이런 거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녹색 앞치마를 메고 있어도 점장님일 수도 있고요. 검정 색깔 앞치마를 메고 있어도 그냥 일반 바리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간에 앞치마의 색깔도 직원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재미있는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6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는 음료와 MD, 그 머천다이즈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해당 매장이 아니더라도 스타벅스 국내에 있는 어떤 매장에 가시더라도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경우에는 음료와 MD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혹은 스타벅스 텀블러를 모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원으로 근무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할인율이 정말 높습니다. 20%였나? MD가 그렇고 음료도 30몇 %인가 할인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스타벅스는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전부 정직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계열사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신세계 이마트 그 밑에 스타벅스가 있는 건데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에는. 그래서 임직원들처럼 신세계 계열사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필드라든지 그런 곳에 갔을 때나 혹은 임직원 쇼핑몰 이런 데를 할 때 할인된 가격에서 상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거. 이마트도 포함입니다.
이 부분들이 아마 직원분들께서 손에 꼽는 복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7번째. 스타벅스는 유니폼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드레스 코드는 존재합니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스타벅스의 직원분들은 복장이 자율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각자 되게 다양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유니폼은 따로 없습니다. 네. 다만 드레스 코드는 있어요. 그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나 컬러까지 그리고 재질감까지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걸 유지하는 선 내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자 같은 것들도 캡모자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뉴스보이 캡 같은 거나 베레모 뭐 아니면 페도라 같은 모자들도 본인 개성에 맞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옷을 통해서 개성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대부분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통일되어 있잖아요. 캡모자 아니면 뭐 어떤 그 브랜드의 옷 뭐 이런 것들로만 통일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스타벅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튼 그렇고요. 8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본인의 커피 농장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대부분 커피 전문점들이 그렇겠지만 특정적인 농가와 협약을 해서 원두를 제공받는다든지 뭐 이런 건 흔한 일이죠. 근데 스타벅스는 본인만의 커피 농장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농장일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하시엔다 알사시아라는 커피 농장에 대한 스타벅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스타벅스가 인수한 커피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두의 파종부터 재배, 로스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매장 겸 농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런칭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원두로 스페셜 원두로 기간 한정 하시엔다 알사시아에서 이제 재배된 원두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농장도 하나 운영하고 있다는 거 흥미로운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 9번째 상식입니다. 스타벅스는 고급형 특수 매장도 존재합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가 설명만 드릴게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인 것 같긴 한데 스타벅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는 매장들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알파벳 R 위에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매장의 로고가 스타벅스야 아니야?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라고 하는 고급 특수형 매장입니다. 여기서는 기존 스타벅스 코어 매장들과 다르게 6가지의 뭐 매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6가지 정도 되는 브루잉 방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특수 매장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나의 취향이 머무는 곳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입니다. 취향을 채우는 스페셜티 커피와 깊은 풍미를 더하는 추출 방식까지 커피 향으로 가득 채워진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 모두 경험해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리저브가 같이 있는 매장도 있고 일반 매장에서 혹은 리저브만 따로 있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커피 만드는 공간 자체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리저브 바에서는 리저브 음료를 드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일반 스타벅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만 맛이 되게 고급지고
맛이 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길 가다가 보시면 한번 오늘은 진짜 좀 맛있는 커피 먹어보고 싶은데 생각이 드시면은 리저브 매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존 스타벅스에 없는 메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스타벅스 오비소, 블랙이글, 푸어오버, 캐맥스, 콜드브루, 클로버 요런 기존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보실 수 없는 6가지의 추출 방식으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라고 적혀 있군요. 그리고 오늘의 10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로스터리 리저브 매장은 전 세계에 6곳 뿐입니다 라는 건데, 이건 또 뭐야? 이러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터리라는 거는 커피 콩을 볶을 수 있는 공간이 그 매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매장이에요. 이런 특수한 매장은 전 세계에 6곳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로스터리 리저브 매장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은 일본에 있어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기가 일본 시부야 나카메구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 매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겉으로 보기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안에는 굉장히 큽니다. 저도 여기를 2번 정도 가봤고요. 이렇게 층이 총 4개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은 스타벅스 리저브, 2층은 티바나, 그 티 메뉴들 판매하는 그 있죠? 이것도 원래 티바나도 스타벅스가 인수한 매장의 그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3층에는 스타벅스 음료에 뭐 주종 같은 게 섞여 있는 칵테일 같은 것들도 판매하는 그런 곳이 있고, 4층은 뭔가 특수한 전시 같은 것들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고 스타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본에 가셨을 때 꼭 이 매장에 들려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곳입니다. 다만 그건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대기 줄이 꽤 깁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씩도 기다려야 하실 수도 있다. 더 다행인 건 이 인근에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표 뽑아놓고 돈키호테 가서 쇼핑 좀 하고 그러시면 또 금방 커피를 즐기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쯤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부야에서 엄청 가깝진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요.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날이 좋으면 뭐 물론 충분히 걸을 수 있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매장도 있다는 거, 특수한 매장들도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의 이제 내부인데, 휘황찬란하죠. 네. 그러니까 상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레일 같은 걸로 원두가 이렇게 지나가나? 뭐 그럴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입구 쪽에 보시면은 이제 리저브에서만 판매하는 굿즈들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가보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쓰는 텀블러 지금은 없는데 또 여기서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에 가시면 음료의 사이즈가 톨, 그란데, 벤티 이렇게 돼 있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스몰, 미디엄, 라지가 아니니까 조금 혼동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톨은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란데도 크다는 뜻입니다. 의미로만 보면 둘 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고, 미국 분들은 더군다나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스몰, 미디엄, 라지라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크다는 뜻이고, 우리 매장은 작은 커피를 팔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장명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둘 다 크다 이 뜻이고, 벤티의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 말로 20
뜻합니다. 그리고 트렌타 사이즈도 판매하죠. 최근에 트렌타도 사이즈를 게시하게 됐는데 트렌타 사이즈의 이름은 30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네. 20, 30? 이게 뭔 뜻이야? 이러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12번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톨 사이즈 음료는 355ml고요. 그란데 사이즈 음료는 473ml고요. 벤티 사이즈는 591ml입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뭐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잘라놨어? 355ml는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편의점 같은 데서 판매하는 캔 음료들도 355ml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기준이 뭐냐면 온즈예요. 온즈. 그래서 355ml는 12온즈고요. 473ml는 16온즈입니다. 591ml는 20온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벤티가 20을 뜻하는 이탈리아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온즈라서 벤티라고 부르는 거고요. 트렌타는 3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30온즈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탈리아 말로 30은 트렌타를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13번째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유독 맛이 쓰다고 느껴지는 이유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나 이런 음료들을 드실 때 좀 유독 쓴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1971년에 매장을 오픈하게 됐을 때 이제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을 지향하고 이제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받은 커피를 이용해서 만드는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여튼간에 이 사람이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수요가 아직 없나? 보니까 공급도 별로 없는 것 같네 싶으니까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만 취급한다 라고 했던 건데 이제 그 알프레드 피트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 로스터였거든요. 그 사람이 한 두 가지의 로스팅 철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지대에서 재배한 아라비카산 원두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다크 로스팅된 커피만 이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였어요. 우선 커피는 품종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부스터라고 하는 원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카라고 하는 원두가 있습니다. 산지의 위치나 재배의 방식에 따라서 두 커피 원두가 나뉘게 되는데 아라비카는 보통 고지대에서 재배하는 커피이기 때문에 기온차도 크고 하니까 커피의 열매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맛 같은 것들을 살릴 수 있어서 스페셜티 커피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로부스터 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믹스 커피 같은 것에 들어가는 커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 커피들 중에서도 100% 아라비카 원두를 이용했다. 이런 마케팅 포인트가 있는 게 그런 차별점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로스팅 철학 때문에 다크 로스팅 기반된 커피가 기본적인 스타벅스의 커피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로스팅한 커피가 다른 말로는 강배전의 커피라고 합니다. 이 로스팅하는 시간, 로스팅 포인트가 낮을수록 산미가 나고 밝은 맛이 나고요. 로스팅 포인트가 더 이제 깊을수록 더 약간 쓰고 풍부하고 강렬한 맛이 나는 커피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간 스타벅스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크 로스팅 커피이기 때문에 쓴 거 같은데? 라고 느끼셨다면 그게 맞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강렬한 이탈리아 같은 풍미가 부담스러울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쓴데? 써가지고 못 가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가 없느냐? That's no. 아닙니다. 강렬한 풍미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그냥 이제 홀빈 스타벅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원두에 대한 설명을 그냥 가지고 온 건데요. 어쨌든 이 스타벅스에 가시면은 일반 원두도 고르실 수 있지만, 그리고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기본적으로 다크로스팅된 에스프레소가 들어갑니다만, 요청하시면은 원두를 두 종류를 더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는 디카페인, 나머지 하나는 블론드. 블론드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낮은 커피, 그렇기 때문에 산미가 조금 더 가미되어 있는 커피를 말합니다. 근데 왜 이름이 블론드일까 생각을 하실 텐데, 제 추측입니다만 색깔 자체가 블론드라고 하면 약간 동빛, 금빛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원두가 이런 식으로 로스팅의 과정을 겪으면서 생두에서 로스팅 거치면서 점점 색깔이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약배전의 커피의 경우에는 좀 밝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름을 블론드로 따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여튼 훨씬 더 가벼운 맛이 나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묵직한 맛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블론드 샷으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직원분께서 안내를 해주실 텐데, 불가능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튼 바꾸실 수 있다.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것들은 물론 가능하고요. 라떼 같은 것들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라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유의 그런 약간 텁텁한 맛을 산미 있는 원두가 잡아주는 느낌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블론드 라떼를 드시는 분들은 블론드 라떼만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가셨을 때 시도해 보셔라, 이렇게 추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15번째, 덜 뜨겁게 혹은 더 뜨겁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아이스 얼어 죽어도 아이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저도 뭐 그중 하나입니다만. 근데 이 아이스로 음료를 드시면 이 풍미를 느끼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향 같은 게 아무래도 온도가 뜨거울 때 더 확 살아나는 경향이 있고, 추울 경우에는 약간 풍미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스로 음료를 먹는 거에 굉장한 회의주의자인 분들도 있습니다. 여튼 아이스를 그래서 먹고 싶진 않은데 뜨거운 건 또 내가 못 먹는단 말이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덜 뜨겁게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가능한 음료라면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라떼가 기본적으로 한 71도 정도로 제조가 됩니다. 근데 덜 뜨겁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54도 정도로 온도가 조금 낮은 상태에서 미지근하네 할 정도로 드실 수가 있고요. 혹은 더 뜨겁게 해달라고 하시면 한 77도 정도까지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뭐 다른 카페들도 다 이게 가능한 곳들도 있긴 하겠지만, 스타벅스는 안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일반 아메리카노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온수를 쓰고 있고, 당연히 대다수 카페들이 다 그렇지만요, 특정적인 원두의 향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온도가 90도에서 96도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 자체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청하신다면 얼음 같은 걸 조금 넣어드려서 이제 온도를 낮춘다든지, 카페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음료의 온도를 조절하기도 하죠. 여튼 라떼들도 더 뜨겁게 덜 뜨겁게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
다음 16번째. 이미 추가된 토핑일 경우에는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고 토핑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설명이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문했다 라고 했을 때, 드리즐을 오늘은 맘껏 취하고 싶다, 오늘은 당 파티 한번 해, 수명 조금 줄여보자 하는 생각이 드셔서 드리즐을 더 많이 먹고 싶은데 추가금 발생하겠지, 요런 생각 때문에 추가 요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메뉴에 이미 들어가 있는 커스텀은 추가하셔도 추가금이 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닐라 시럽을 더 넣어주세요, 드리즐을 더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해도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휘핑크림이 없는 메뉴인데 휘핑크림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땐 추가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휘핑크림이 있는 메뉴에서 휘핑크림을 더 많이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핑들의 경우에는 최대 9번까지만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기괴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단맛의 상향선을 넘어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추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죠. 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17번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는요, 저지방, 무지방, 두유로 변경해도 추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인데 내가 사실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혹은 요즘 다이어트를 하느라 지방이 좀 적은 걸 먹어야 되는데 하실 때 혹시 무지방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추가금이 없이. 또한 두유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추가금 발생하는 우유도 있어요. 오트밀크, 오트유는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모르셨죠? 이제 아셨습니다. 다음 18번째도 있습니다. 카라멜 마키아토는 스타벅스에서 개발된 메뉴입니다.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스프러지라고 하는 이제 커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카라멜 마키아토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카라멜 마키아토가 무엇인지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떤 메뉴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우선 마키아토라는 거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룩, 흔적 이런 뜻입니다. 마키아토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marked라고 할까? 그거의 약간 이탈리아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적인 라떼들은 샷이 먼저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 스팀된 우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폼을 1:9, 우유의 양이 9, 위에 밀크폼의 그 비율이 1. 요게 라떼고요. 카라멜 마키아토는 보통 뭐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7:3, 6:4, 뭐 5:5 막 이런 식으로 폼의 비율이 라떼보다 훨씬 큰 음료예요. 근데 아까 라떼는 샷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스팀된 우유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카라멜 마키아토는 스팀된 우유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샷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근데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뉘앙스의 차이가 당연히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라떼에 비해서 폼이 더 많으니까 여기서 오는 약간의 부드러운 목넘김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된 메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왜 근데 마키아토, 얼룩진, 뭐 흔적 이런 뜻이냐? 스팀된 우유를 먼저 컵에 부으면
무거운 우유층이 바닥에 먼저 가라앉고요. 그 위에 스팀 폼, 이 우유 거품 층이 그 우유 위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샷을 붓게 되면 그 커피 샷이 폼층을 훅 뚫고 바로 우유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폼에는 그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간 그 흔적만 갈색깔로 점이 똥 하고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끼아또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라떼 마끼아또 같은 메뉴들은 이미 있는 메뉴였습니다만 여기에 카라멜 시럽이나 뭐 바닐라 시럽, 카라멜 드리즐을 위에 뿌리는 이 메뉴는 스타벅스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카라멜 마끼아또는 1996년 제품의 개발자였던 한나수 그리고 스타벅스 본사의 소규모 팀이 스타벅스 25주년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이 음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유명한 메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한때 잠깐 유행했어. 2000년대, 2010년대 이때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고 낯설고 그러니까 카라멜 마끼아또지 뭐 커피는 막 이런 식으로 요즘으로 치면 약간 좀 MG 느낌으로다가 카라멜 마끼아또를 먹어야 커피를 좀 즐길 줄 아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의 사회적인 인식도 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파급력이 큰 음료 중에 하나일 텐데 스타벅스에서 기원한 음료라는 것을 알면 흥미롭죠. 물론 누가 카라멜 위에다 드리즐을 뿌리는 방식으로 먹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 이미 기존에도 커피 역사가 훨씬 스타벅스보다 기니까요. 다만 그거를 메뉴로 아예 이렇게 공제화한 건 스타벅스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에는 쿨라임 피지오라고 하는 탄산음료가 있는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입니다. 사실은 싱글 에스프레소 샷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스타벅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 음료입니다. 예, 스타벅스에서는 피지오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수제로 탄산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탄산 음료다 보니까 카페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엔 사실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속이려고 하는 용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커피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이미 마셨으니까 다른 음료를 먹고 싶은데 카페인이 필요하긴 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라임 베이스에는 그린빈 추출물이라고 하는 생두에서 추출한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사실 카페인의 용량으로만 치면 110mg인가? 그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반 에스프레소 샷 하나에 75m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샷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카페인이. 그렇기 때문에 탄산이니까 카페인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낭패를 보실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혹은 아이들을 데리고 스타벅스에 가셨는데 아이들은 커피를 못 먹으니까 쿨라임 피지오를 먹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약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번째, 20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연말에 판매하고 있는 홀리데이 뱅쇼는 아이스로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뭐 별거야? 싶으실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뱅쇼라는 말 자체가 불어인가? 그럴 거예요. 뜯어보면 뱅쇼가 데운 와인, 뜨거운 와인 뭐 이런 식의 이름이거든요. 그거가 아이스로는 마시는 게 이상한 개념이잖아 사실은.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스만 죽어도 아이스만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스로도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재밌는 점 중에 하나죠. 다음 21번째, 마찬가지로 연말 시즌에만 판매되는 시즌 메뉴인 토피넛 라떼에는
견과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는 상식인데요. 토피넛 라떼니까 이 토피라고 하는 어떤 견과류의 종류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토피는 견과류랑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떤 건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토피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제 간식의 종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 쪽인가? 그쪽에서 흔히 먹는 간식이라고 들었는데 이 설탕 이런 거를 버터랑 같이 녹진하게 녹여서 만든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은 달고나, 달고나랑 거의 유사한 포지션의 간식이래요. 여기에다가 보통 견과류를 섞어서 만들면 토피넛이라고 같이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토피넛 라떼에는 견과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기준이고 나중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품 영양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견과류와 연관되어 있는 주의사항이 전혀 적혀 있지 않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냥 풍미나 향이 견과류의 풍미가 나기 때문에 토피넛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미국 분들도 토피넛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신지 발음을 되게 단번에 못 하시는 느낌이 좀 있어. 토피넛이면 영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실 때마다 Can I get your toffee nut latte?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처음 보는 이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온 간식이 아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22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020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진짜 많죠? 네, 정말 많습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에도 처음에는 진짜 시내에 처음 스타벅스가 들어왔을 때 와, 드디어 스타벅스가 우리 동네에도 들어왔구나 했는데 제가 약간 촌에 살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더라고요. 아마 진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로 명실상부 자리 잡은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고요. 다음 23번째. 스타벅스 자판기도 있습니다. 그 즉석으로 커피를 제조해주는 이제 뭐 커피 머신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We Proudly Serve Starbucks.com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커피, 우리의 방식이라고 슬로건이 적혀 있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피 머신에 대한 설명이란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친화적인 커피 머신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용도의 그게 아니고 어디에 놓거나 회사의 라운지라든지 호텔 라운지 이런 곳들에 놓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고요. 스타벅스 온더고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간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실제로 관리를 해주고 들어가는 음료 같은 것들도 실제 우유를 채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준 높은 관리를 해주는 자판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판기도 있다는 게 참 놀랍지요. 스타벅스를 흔히 마실 수 없는 곳들도 꽤 있을 테니까요. 그런 곳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매장을 실제로 전개하는 것보다요. 여튼간에 자판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방금 알아본 두 상식, 우리나라에는 2020개 정도 되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고 스타벅스 자판기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약간 좀 사마띠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스타벅스에 그냥 가면 되잖아. 왜 자판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약간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거냐? 자, 24번째 상식입니다. 스타벅스가 의외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있다는 건데요. 아니, 세계를 대표하는 이 프랜차이즈가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스태티스타라고 하는 이제 통계를 전문으로 내리는 사이트인데요. 2024년 전 세계 스타벅스 분포량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등은 당연히 16,935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고요. 2등은 7,594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3위,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1980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위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1809개 매장 가지고 있고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출한 스타벅스의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긴 하죠. 여튼간에 뭐가 됐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장 수가 급격하게 줄거든요. 근데 북미, 남미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권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는 스타벅스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유럽 나라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유럽권 쪽이 전혀 없죠. 그 이유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구글 맵스입니다. 구글 지도죠. 여기서 스타벅스 스웨덴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스타벅스 매장의 이제 개수인데요. 자, 꽤 크죠? 이렇게 큰 게 다 스웨덴인데요. 여기 중앙에 중앙에 3곳 스타벅스가 단 3개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옆에 핀란드도 있거든요. 핀란드. 스웨덴의 바로 옆에 있는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도심지, 거의 공항 쪽에만 3곳 정도 스타벅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상에 보시는 이 스타벅스 하나는 폐업했죠, 심지어. 그래서 다른 나라는 2,000개 이렇게도 있는데 3개, 4개밖에 없다고? 한 나라에 스타벅스가?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벅스가 이탈리아 같이 더 커피 관련된 문화가 더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이용객이 드문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탈리아는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가 더더욱이 길을 못 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갖춰지고 있는 커피 문화의 강력한 그거를 스타벅스가 뚫지 못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스웨덴과 핀란드에는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게 이 북유럽 쪽 국가에는 이제 피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대요. 그게 카페랑 똑같은 의미인데 뭐가 됐든 짧게 어떤 길거리에서 뭐 마시고 나가는 그런 커피를 우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거의 굉장히 자기만의 시간을 온전하게 뭐 음료 같은 걸 마시면서 혹은 동료들과 내가 집에서 만든 커피나 어떤 간식 같은 걸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시간을 갖는 문화가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테이크아웃 개념의 커피 프랜차이즈랑은 상당히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스타벅스가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현지인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스타벅스 말고도 더 저렴하고 뭔가 그 시장을 장악한 브랜드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뚫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분석들이 좀 대다수입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고객분들 중에서 전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하니까요. 그 스웨덴 군인분이 파견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군복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스타벅스를 전혀 와본 적이 없어서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엥? 스타벅스를 아예 안 와봤다고? 싶어서 왜냐고 물어봤더니 스타벅스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 나라에는 스타벅스가 없다. 그래서 뭐야?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그런 것들 때문에 스타벅스가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전 세계에 전부 성공한 것은 아니다. 특정적인 국가에서는 길을 못 펴는 곳들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25번째 흥미로운 상식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에는 오늘의 커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검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영어로 쏠라쏠라 적혀있는 오늘의 커피 적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보셨죠? 이런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주문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타벅스는 3가지의 추출 방식의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에스프레소 샷을 이용한 커피. 네. 에스프레소 샷은 말 그대로 고온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해낸 커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커피가 추출되는 그 장면이 에스프레소 샷을 이용한 커피인 건데, 그런 방식의 커피로 만드는 게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침출식 방식을 이용한 커피입니다. 그걸 보통 콜드 브루라고 합니다. 콜드 브루는 정수에 일반적인 물에 커피를 갈아서 담궈 놓으면은 장시간 동안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이 물로 이제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침출식 커피라고 하고요. 차갑게 우려냈다는 뜻에서 콜드 브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배치 브루어를 이용한 커피가 있는데, 자, 알아두면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배치 브루어 머신은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약간 손잡이가 달려있는 구조물이 있고요. 그 밑에는 뭔가 통 같은 게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배치 브루어 머신이라고 합니다. 위에다가 종이 필터를 깔고 그 다음에 간 커피를 담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내려 부어서 바로 추출하는 방식을 배치 브루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타벅스에도 다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뿐. 좀 더 깔끔하고 뭐랄까, 드셔보시면 느낌이 확 와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에 약간 좀 오일리하고 그런 것보단 진짜 깔끔한 맛이 나네. 필터를 이용해서 거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어쨌든 이거를 오늘의 커피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심지어 아메리카노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다른 아메리카노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오늘의 커피는 주기적으로 커피 산지를 바꿉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산지의 커피, 뭐 다음 주에는 다른 산지의 커피, 이런 식으로 산지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도 다양한 산지의 커피를 맛볼 수가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몰라서 주문을 안 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갔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추출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추출까지 시간이 5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넉넉하신 분들은 5분 정도 기다리시고 간 내려진 신선한 커피를 드실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배치 브루어 커피는 뜨거운 물로 내리는 거니까 아이스는 못 먹겠네요. That's no. 아이스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스를 먹을 수가 있죠? 하실 수 있는데, 이 배치 브루어로 커피를 내릴 때 아이스 커피의 경우에는
이 배치 양을 더 늘려요. 예, 그래서 더 압축된 커피가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 어차피 얼음을 부을 거니까 맛은 똑같이 중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로도 핫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다. 아메리카노보다 더 저렴하게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6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특정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음료도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니 스타벅스인데 프랜차이즈인데 어떤 매장에선 팔고 어떤 매장에선 안 판다고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의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커피 메뉴에 대한 이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건데요. 자, 딱 봐도 못 봤던 커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리저브 나이트로 라든지 막걸리 향 크림 콜드브루 여수 윤슬 헤이즐넛 콜드브루 제주 비자림 리저브 콜드브루 막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코어 매장에서는 못 보셨던 메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리저브에서만 판매하는 리저브 음료들도 껴있는 거고 그 중에는 이제 특정적인 지역에서만 판매하는 커피들도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제주에만 있는 메뉴들도 있어요. 인절미 제주 말차 크림 프라푸치노라든지 제주 쑥떡 크림 프라푸치노, 제주 까망 크림 프라푸치노 이런 것들은 제주에서만 맛보실 수 있고요. 북한산 레몬 얼그레이 블렌디드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건 아마 북한산 리저브점에서 맛보실 수 있다든지 그런 특색이 있는 거죠. 여수 바다 유자 블렌디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적인 어떤 지역에 가셨을 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커피점에 가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만 판매하는 스타벅스의 오리지널 메뉴들도 있으니까 스타벅스에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되겠죠. 다음 28번째 상식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요, 장애가 있는 파트너도 함께 일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매일경제라고 하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스타벅스 장애인 파트너 수 10년 동안 5배 늘었다 라고 하는 이름의 기사네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해 처음으로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파트너 수가 5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 바리스타를 처음 채용한 이후 꾸준히 채용 인원을 늘려온 결과 2014년에 100명을 넘기게 됐고요. 작년에는 511명으로 그 숫자가 10년 만에 5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스타벅스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구분을 두지 않는 차별 없는 채용을 이어온 결과로 511명의 파트너 중에서 430명은 중증, 81명의 파트너는 경증 장애 파트너입니다.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작년 말에 4.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도는 수치고요. 이러한 수치는 업계 최고인 것은 물론 민간 기업 전반을 둘러봐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의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1명의 파트너 중에서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입사한 지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 파트너도 36명에 이릅니다. 라고 장애인 분들도 파트너로 근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정 교육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왜냐면은 나도 장애인 파트너랑 같이 일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차별이나 혹은 선입견 같은 것들을 깨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도 스타벅스에서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단순히 커피뿐만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많이 모색하는 기업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29번째 상식입니다. 스타벅스의 MD, 그러니까 머천다이즈들은 전부 스타벅스라는 글자 혹은 스타벅스의 마스코트인 사이렌이 정면을 보게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상식인데요. 이게 뭐냐? 자, 스타벅스 MD를 검색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매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같이 판매하고 있는 원두 혹은 뭐 추출 기구 혹은 텀블러, 머그컵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매장에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전부 스타벅스라는 글자 혹은 이 사이렌 로고가 정면을 향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들도 그렇지만 전부 정면을 보고 있죠. 이렇게. 이게 다 그 매뉴얼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갔던 곳은 스타벅스 글자가 앞으로 가 있지 않던데요? 혹은 사이렌 로고가 정면을 향해 있지 않던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방금 다른 고객분께서 텀블러 예쁘당 탁 놔가지고 막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이제 기본 배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달리도 깔끔하게 보이는 느낌이 더 있죠. 그리고 이거도 지금 보여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안녕 하는 그 시리즈거든요. 이게 재밌는 이제 머천다이즈 중에 하나인데 지역별로 판매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머천다이즈를 판매하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의 머천다이즈만 판매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뭐 부산 여행을 갔는데 스타벅스에 가시면 부산에서만 판매하는 머천다이즈를 구매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지역 놀러 가셨을 때 같이 쭉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홍대나 명동 같은 외국분들이 많이 분포하는 매장들은 사실 한 매장에서 모든 지역구의 MD를 판매합니다. 그런 특수 매장들은 외국분들이 많으니까 판매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매장들에서는 다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만 구매할 수 있는 MD가 있다는 겁니다. 이 MD가 재밌는 게 그 지역의 유명한 것들이 컵에 다 이제 그려져 있어요. 저도 집에 하나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게 안녕 머그컵, 이제 경기 머그컵입니다. 경기 지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머그컵이에요. 여기에 뭐 스타벅스 로고도 있고 경기라고 적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일러스트도 많이 있죠. 근데 뭐가 있는 거냐면은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여주, 뭐 고구마, 가평 잣, 자유의 다리, DMZ 이런 거, 혹은 뭐 연천 제인폭포 뭐 이런 거, 남한산성, 평택항, 광명동굴, 두물머리, 한국민속촌, 수원 화성, 자라섬, 안성 팜랜드, 수원 갈비, 도자기 이런 식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같은 것들이 컵에 쫙 있습니다. 외국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스타벅스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MD도 있다는 거. 다음 마지막 30번째입니다. 2025년에 바뀐 스타벅스 정책이 있다는 건데요. 어떤 정책일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BS 뉴스입니다. 스타벅스는 고객이 매장에 머물고 싶어도 구매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는 사실 커피나 뭘 구매하지 않아도 매장에서 그냥 있을 수 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 정책이 2025년에 바뀌게 됐다는 내용인데요.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죠. 스타벅스는 약 7년 만에 오픈 도어 정책을 철회하고 이제는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테고, 이제 해외 주식에 특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익히 아실 텐데, 이제 치폴레의 CEO였던 이제 분께서 다 새롭게 스타벅스의 CEO로 취임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스타벅스를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마련하다가 이 오픈도어 정책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머물러 있기 좋은 장소로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고 하고요. 커뮤니티의 커피숍으로 스타벅스를 재건하겠다라고 말했대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 매장에서 환영받고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행동과 공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함으로써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더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서 왜 커피를 구매한 사람한테만 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라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노숙인 분들이나 혹은 마약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뭔가 문제가 되게 많았대요. 실제로 폐점하는 곳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온당하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카페를 이용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런 부분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스타벅스를 더 매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바꿨다는 말인 거고요. 이게 아직 한국 스타벅스랑은 연관되어 있는 얘기 같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 스타벅스는 그렇다는 거고, 언제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 가장 큰 고객의 모토였던 스타벅스가 이제는 항상 열려있지 않은 매장으로 바뀐다는 게 약간 충격이기도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납득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최근에 바뀐 정책까지 해서 총 30개의 상식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더 스타벅스를 흥미롭게 즐기실 수 있겠죠? 누가 보면 스타벅스 광고하는 줄 알겠어?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프랜차이즈니까 더 흥미롭게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커피랑 관련되어 있는 재미난 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